실제적으로 우리 회사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뭐 어찌됐든 회사가 정기적으로 이런 워크숍을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노비즈 협회장으로 외부에 장기간 회사를 좀 떠나 있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오랜만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나름대로 문화를 가지고 그 문화가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회사도 어언 40여 년이 되고 그 역사를 우리가 꾸준히 만들어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상황이 워낙 변하다 보니까 문화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또 진화 발전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 돼서 이번에 조직 변경을 마음먹고 있습니다. 조직 변경의 핵심은 우리 업의 본질을 생각해서 결국에는 업의 전환 개념으로 이번에 조직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무역 서비스업으로 출발을 해서 전통 제조업을 거쳐서 다시 한번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 이번에 조직 변경의 명칭에는 아예 업의 본질을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업데이트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또 함께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그 내용 제목 그대로입니다. 텔스타 리부트, 조직 개편과 비전 공유 워크숍.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텔스타는 혁신 기업일까요? 혁신 기업인가요?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회사는 어언 40여 년 정말로 역사가 생긴 회사예요. 역사가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은 끝없이 계속 변화하느라고 마치 스타트업처럼 또 업무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회사가 지금 우리 임원들을 포함한 경영층에서 경쟁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보면 요즘에 오히려 스타트업이나 신규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게 꽤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이제 메인 또 그동안 해왔던 일, 그것은 또 과거에 오래전에 경쟁했던 그런 회사들 또 일부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떤 기업일까를 한번 고민을 나는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었겠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교적 나는 그래, 여기까지는 잘 왔다. 혁신 DNA를 가지고 꺼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진행 중이고 잘 혁신 기업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은 이따가 진행하면서 여러분들끼리 우리 기업이 혁신 기업인지 아니면 전통 제조업 또는 일반 중소기업 그런 보수적인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앞장을 해보세요. 독일 기업 SAP의 전사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 ERP는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하는 품질 경영 플랫폼이다. 1번, SAP와 SAP 고객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일까? 또 고가의 ERP를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 중견기업들은 어떤 상황일까? 이것에 대한 질문도 던져놓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비즈니스에 대한 시대가 꽤 됐어요. 벌써 10년, 내가 봐서는 10년, 20년 됐어요. 우리 회사도 10년 전부터 스마트 팩토리를 지향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그런 회사고, 그런데 모든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의문을 던져본 거예요. 다음. 자, 우리 회사의 미션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미래를 개척한다로 정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동안에 창업에서 우리 회사의 미션이 조금씩 진화를 해서 결국에 제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사명으로 진화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조업의 미래란 게 어떤 걸까요? 제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하고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미션을 수행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생각하는 제조업 미래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로 목표점을 정해야 돼요. 제조업의 미래는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의가 없을 만큼 서로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조업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합의가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풀리기가 좋을 거예요. 나는 우선 제조업의 미래를 큰 틀에서 세 가지로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닥치고 자동화, 무인화가 될 것이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자동화, 무인화가 못 따라오는 회사들이 차례대로 없어지고 결국에는 자동화, 무인화, 자동화 다음에 무인화 개념이겠지만 무인화가 된 기업들만, 제조업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쪽에 이건 뭐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닥치고 있어요. 저기에 내가 써놨는데, 우리가 물론 협동 로봇도 만들고 있지만 지금 가장 강력하게 자동화, 무인화를 이끌 것은 휴머노이드, 사람을 닮은 로봇, 사람하고 형상이 비슷한 로봇, 외모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점점 사람과 똑같은 로봇가, 그것도 AI 로봇가 제조업의 무인화를 이끌 것이다. 제조 현장에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도 머지않아. 요게 미래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확신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도 뭐 당연히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고, 우리가 협동 로봇이나 이런 산업용 로봇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2%, 3%를 해결을 못할 것이다 해서 휴머노이드가 해결할 것이다로 간 거예요. 단 한 명도 제조 현장에 사람이 안 남아도 될 것이다. 뭐 때문에? 휴머노이드 때문에. 이런 가설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노스캐롤라이나,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BMW 공장에 얼마 전에 피겨 제로원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을 대체해서 넣었다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뭐 자동차 회사들이 무슨 뭐 이벤트 회사처럼 하지 않잖아요. 조용히 넣어가지고 지금 사람을 대체하는 일을
하는데 테슬라가 예전에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가지고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1차 버전 끝나고 2차 지금 현재 공장에서 가동 중이고, 이번에 또 BMW도 미국 공장에서 휴머노이드를 현장에 투입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뉴스예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상상이 될 거예요. 금세 자동화 무인화가 진행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제품의 개념 변화예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이 변화한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어서 내가 저 제목을 따봤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제품을 사고 팔지 않는다. 제품을 사고 팔지 않고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 가치, 사용자 경험을 사고 팔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나도 이것을 이해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가시적으로 다 들어오니까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앞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제품을 파는 거, 이런 경우는 없어질 것이다. 즉 제조업이란 건 뭐죠? 서비스업이 뭐죠? 현배. 제조업하고 서비스업하고 한번 구분 한번 해보세요. 제조업은 뭐죠? 그죠?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이게 제조업이에요. 그 제품을 소비자가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서비스업이에요. 원래는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원래는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얻게 해주는 게 제조업이었어요. 그게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공구 낫 만들어주고 괭이 만들어주던 대장장이가 그랬잖아요. 농부가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대로 계속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제작해줬던 것이 제조업이었어요. 그때는 서비스업이 별도로 없었어요.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딱 분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거. 그런데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는 이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느끼든 말든 상관없이 그것을 마케팅을 해서 느끼지도 못한 소비자한테 느꼈죠 라고 하는 식의 서비스업이 진화된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는 제조업이 제품을 생산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다가 갖다 줘서 소비자가 가치 있게 느끼게 해준 데까지가 제조업이 확장이 됐어요. 누구 힘으로 됐냐? 그동안에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그래서 플랫폼이 서비스를 대체를 하면서 제조업을 데리고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까지 갖다 주면서 새벽 배송해가지고 신선한 야채를 먹게 해주면서 야채를 훨씬 비싸게 받아도 가치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에요. 가성비 가지고 했던 생산성을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가져다 주는 효율성 가지고 누른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구분 안 했어요. 그냥 중국을 이기려고 미국이나 서방에서 노력하던 것이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맞다. 이게 생산성을 효율성이 늘릴 수 있겠구나. 이게 배달 혁신의 결과이지만 사실은 수요자 마켓이 되면서 가능해진 거예요.
자, 2번에 사용자 경험 플랫폼. 저기에 내가 TV는 OTT 서비스 플랫폼. 그래서 냉장고, TV라는 말을 써놨는데, 내가 엊그제 들은 얘기예요. 삼성 임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TV의 주 수입원이 뭘까요? 삼성 자동차의 TV에 지금 현재 TV를 만들어 가지고 제일 크게 되는 수입원이 뭘까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5천억, 8천억 하다가 금년의 예상은 1조 5천억이 될 것 같대요. 그 수익이. 뭘까요? 삼성 TV 쪽의 수입원이. 네? 광고. 또 뭐 넓은 의미에서 광고가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지금 제품을 사고 팔지 않고 사용자 가치, 사용자 경험을 사고 판다라고 하는 말하고 일맥이 통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삼성이 지금 수입원이 한 10여 년 전에 그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했대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수입이 나기 시작해서 금년에는 1조를 훌쩍 넘을 것이다. 이게 최신 뉴스예요.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걸 나는 이제 저기다가 OTT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사용자가 좋아하는 어떤 드라마가 됐든 뉴스가 됐든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계속 지가 내 경험 데이터를 습득하는 다음에 내 경험 데이터를 가지고 외부에 있는 OTT 컨텐츠한테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맞는 컨텐츠를 소개해주면 이 사람이 보면은 니하고 나하고 쉐어링을 하자. 요 개념인 거예요. 나도 최근에 부르고뉴 와인으로부터 얻은 내 인생인가? 2,750원짜리 영화, 오래된 영화. 그걸 나한테 맞춤형으로 추천해서 나 엊그저께 일요일 날 그거 봤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런 종류 것을 좋아한다는 내 경험을 TV가 지가 가져다가 지가 지장사한 거야. 누구를 상대로? OTT 컨텐츠 회사들을 상대로.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 근데 그게 모아져가지고 삼성이 1년이면은 수십만 대 얼마나 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판매한 수익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LG전자의 냉장고를 만드는 창원 공장 이름이 뭔지 안 사람? LG 창원 공장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LG가 스스로 외부에다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스마트파크라고 난 알고 있어요. 스마트파크. 자기 공장 이름을 스마트파크로 이름을 지어놓고 지금 거기에 자동화 무인화를 엄청난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은 빅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을 자동화를 시키면서 인원을 빼가지고 또 감소한 인원을 채우지 않고 계속 자동화시키고 그래서 무인화를 시킨 다음에 지금 인력을 내리는 쪽에는 냉장고를 활용을 한 소비자 생태계. 냉장고에는 주로 뭘 넣죠? 우유 넣죠? 예를 들면 계란 넣죠?
또 뭐 별것 다 넣잖아요. 요것들을 맞춤형으로 임병우는 딱 처음에 딱 한 것을 자기네들이 세팅 딱 하는 거야. 그래 놓고 내가 가져가면은 딱 그 메이커들로 공급해가지고 일정한 방법으로 구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 있죠. 아이스크림 가게. 오래됐잖아요. 아이스크림 가게 냉장고 직접 아이스크림 가게가 슈퍼의 주인이 사나요? 응? 김치환. 아이스크림 슈퍼 한 사람 자기가 에어컨 살까요? 안 살까요? 에어컨이란다. 저기 뭐지? 냉장고. 아이스크림 통. 살까요? 안 살까요? 어떻게 해요? 그럼요. 하나 빙그레면 빙그레가 와서 주인한테 공짜로 다 대주고 이런 조건을 해줄 테니까 우리 거 써달라고. 그죠? 뭘 지금 거래를 한 거죠? 어찌됐든 냉장고를 사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그 자리에 일종의 자리에 빅데이터를 한 거예요. 여기 같으면 우리 아이템을 놓으면은 일주일에 100만 원짜리 팔 것이다. 10만 원짜리 팔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거기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를 넣어주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관리 다 해주는 거예요. 떨어지면 아이스크림 채워 넣어주고 얼마 팔았어요? 라고 하고 다시 넣어주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LG 냉장고도 지금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똑같아요. 자동차도 똑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만 정확하게 모를 뿐이지. 결국에는 나중에 제조업은 결국에는 제품을 통해서 각 개인의 소비 성향, 각 개인의 소비 성향이 곧 사용자 가치와 경험이에요. 그죠? 김치환은 어떻다? 임병우는 어떻다? 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를 한 모금 마시고 저녁이면 반드시 와인을 한 잔 마시더라. 막걸리 한 잔 마시더라. 또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것들이 내 경험과 같이 아니야? 그걸 그 업자들, 와인업자, 계란업자, 우유업자하고 내 데이터를 가지고 딜을 해서 냉장고를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비즈니스가 이렇게 간다. 그게 2번에 써진 개념이에요. 어때요?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응? 정경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갈 거예요, 아마도. 왜 자동화를 하고 왜 무인화를 하냐면 자동화하고 무인화가 안 되면 아까 이쪽에 생태계를 구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왜 하냐? 디지털 전환을 왜 하냐? 아까 그 사용자 가치와 경험을 정확히 받고 정확히 주기 위해서. 과거에는 자동화 무인화를 왜 했어요? 왜 했어요? 김영석. 자동화 무인화 왜 했어요? 생산성, 인건비 빼고 생산성 높이려고 했어요. 그죠? 미래에는 그것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데이터를 디지털로 해야 아까 그 생태계를 연결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제조업은, 자, 아까 냉장고 제조업, TV 제조업이
아까 OTT 플랫폼화되고 우리 일 개인의 사용자 가치 경험을 얻는 데이터 플랫폼화 됐다는 얘기는 냉장고 만드는 회사가 제조업일까요? 서비스업일까요? 적어도 확실히 제조업이라고 장담은 못해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제조 서비스업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제조업이 전부 서비스화 될 것이다. 왜? 아까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건데 제품을 만드는 것은 이제 만든 거 가지고 비즈니스 완성이 안 돼. 그걸 가지고 서비스업 해서 비로소 비즈니스가 되니까 제조업은 무조건 표현이 좀 선택하기가 좀 힘들지만 제조업 자체,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한 제조업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다. 무조건 서비스업으로 진화돼야 살아남는다. 그럼 서비스업이 뭐냐? 아까 사용자 경험과 가치를 얻는 것까지를 해야 돼. 그런 제조업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미래학자들 얘기이자 내가 확신하는 미래예요. 세 번째, 비즈니스 생태계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제조업이. 아바가 조금 겹쳐져요. 아까 LG를 얘기했지만 LG는 결국에는 지금 무인화 공장이 되면 공장을 똑같은 공장 몇 개 몫을 한대요. 하나가. 왜? 밤낮 없이 할 수도 있고 훨씬 한번 최적화가 되면은 훨씬 효율성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 무인화, 완전 자동화 무인화 개념의 공장 하나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저축되고 있는 이 부분에 몇 배, 10배. 그러니까 공장 하나 가지고 10개 공장을 커버할 만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비즈니스 생태계 중심 역할, 시장 속에서 스마트 팩토리,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자동차 쪽에 우리가 종사를 하니까 자동차가 지금 자동차가 좋은 점은 생태계가 커요. 우선 자동차 산업, 신차를 생산하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있어요. 그런데 또 중고차 시장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생태계가 있어요. 또 폐차도 간단할 것 같아도 그것 가지고 또 먹고 사는 데가 또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있어요. 개별 생태계도 생태계지만 거대한 자동차의 PLM, 자동차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총합을 하는 그 생태계를 묶으면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도 하나도 미래에는 생태계 간의 경쟁이지 개별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100% 동감해요.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고객이 돼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자연생태계라는 단어를 써요. 자연생태계는 호랑이부터 미생물까지가 서로가 서로의 고객이 되면서 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비즈니스도 결국에는 ESG 경영이다, 뭐다 하는 게 다 따지고 보면 뭐냐면 결국엔 생태계로 살아가자, 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생태계 개념으로 해서 우리는 고객 고통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생태계 구현의 가장 아주 근본적인 원리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 회사 문화는 생태계 구축에 유리해요. 그걸 좀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이제 역사를 조금 더듬으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길 플러스 우리가 진화해온 과정을 좀 같이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로 진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감을 잡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그죠? 우리 회사에 초기부터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다행히 이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하고 1987년도에 갑작스럽게 무역 오퍼상으로 등록을 하고 오파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10개월도 못 버티고 오퍼상은 문을 닫으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이름을 부르는데 외국 회사에 한국 비즈니스를 지원해주는 도와주는 일로 텔스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해서 저 기간이 수입 오퍼부터 IMF가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87년도에 설립을 해서 99년도 98년도, 99년도 딱 10년간을 오포상 플러스 서비스업에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의 장비를 들여다가 외국인을 서포트를 하면서 비즈니스 한 일을 한 거예요. 외국 회사의 제품을 팔아만 놓고 서포트가 약하니까 현대자동차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옆에서. 그래서 또 외국 회사는 자기 제품을 좀 체계적으로 잘 시스템을 갖추어서 지속적으로 좀 팔고 싶은데 한국에 그 당시는 너무 그게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고객대로 어쩔 수 없이 외국 좋은 제품을 사야 할 수밖에 없고 좋은 제품을 사가지고 쓰다 보니까 팔 때까지는 심부름 잘해줄 것 같고 뭔가 협조가 잘 될 것 같은데 팔아놓은 순간에 나 몰라라 하고 외국 회사는 자기들 제품을 이번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데 이번에 팔고 연속해서 계속 팔고 싶은데 한국의 에이전트들이라는 사람들이 한국의 에리트라는 사람들이 너무 넥타이만 메고 그러니까 그 고통이 크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저 기간에 우리 회사가 아예 파는 것은 제쳐놓고 그 수입해오는 기계의 양쪽의 고통,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고통, 일본 회사의 고통, 이 두 개를 풀어주면서 이쪽에서도 대접받고 이쪽에서도 대접받고 이 길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고객 고통이 나를 살찌우게 하고
내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의 어떤 비즈니스 기회이자 비즈니스 황금 덩어리란 걸 그때 절절히 느낀 거예요. 지금처럼 사정한 적도 없어요. 여기 가면 밥 얻어먹고, 일본 가서도 밥 얻어먹고, 여기 가면 올 때까지 밖에까지 나와서 고맙다 그러고, 일본 가도 그러면서 또 우리 직원들도 그 당시 최소한 3개월, 6개월, 1년까지 7, 8명을 연수를 시켜서 그야말로 재밌게 저 기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IMF가 딱 왔어요. IMF가 오니까 어떻겠어요? 일본 사람 한번 부르려고 그래도 스페어 파트 하나만 살려고 그래도 2배, 3배가 된 거예요. 물론 처음에 설비를 살려고 그래도 2배, 3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국산화를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국산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서 누가 가장 가까웠겠어요, 국산화 하기에. 그 외국 장비를 그래도 오랫동안 고치고 서포트를 했던 사람이 유리하겠다라고 해서 현대자동차가 나서서 일본 회사를 설득을 하고 독일 회사를 설득한 거예요. 이 부분만 수입해다가 이 회사하고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해 줄 수 있겠느냐. 즉 핵심 부분만 센서라든가 마스터라든가 측정 헤드만 니네들이 공급해 주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좀 만들게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길을 터준 거예요. 얼마나 그 일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IMF가 싹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는 다시 옛날처럼 수입해 줄 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현대 기아차는 그럴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오히려 더 국산화를 열을 올리니까 순식간에 텔스타 입장에서는 일본 회사하고 어떤 관계가 됐을까요? 경쟁 관계가 된 거예요. 경쟁관계가 돼서 그 좋은 관계였던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뭐 서로 뭐 저기는 없었지만 그러나 비즈니스는 또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경쟁관계, 나중에는 이제 서로 반은 적대관계 같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산화를 시작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한쪽이 어느 쪽인가는 치명상이 되니까. 그 당시 내가 그 합작을 요청을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 안방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합작은 안 해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독자적으로 국산화를 시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키워왔던 사람들 자기 회사에 불러가지고 6개월, 1년 연수해가지고 그 뒤로 몇 년간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완전 팬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하고 창업을 같이 해서 나하고 같이 초기에 한 7, 8년까지 했던 직원들이 결국에는 그 회사 에이전트 형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고, 나는 이제 그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 같이 호흡을 맞춘 사람들, 우리 자랑스러운 사람들 얼굴 한번 봅시다. 소양 상무 좀 나와보세요. 이종훈 대표랑 유 이사 와보세요. 좀 얼굴 좀 봅시다. 생각하니까 우리 그때 멤버들이 이제 이창민 대표 어디 갔어? 정연배 어디 있어? 유리현씨 나 막 많을 건데
그 무렵의 멤버들. 그래요. 여기 없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들어가. 그때 이 국산화를 하면서 이제 치열하게 막 했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나네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측정기 제조 쪽에 뛰어들었고, 그러니까 국산화에 대한 고객의 고통. 그 당시는 내 고객은 나한테 물건을 파는 일본 회사가 고객이 아니고 현대 기아차가 고객이었고, 그 고객들의 고통에 제1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 회사하고는 소원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게, 그 당시 이제 물론 정들었던 사람들은 다 정년퇴임하고 없지만, 그러나 저러나 비즈니스 상으로 보면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멀어져서, 정말로 내 젊었을 때의 친구였던 사람들, 지금도 만나면 딱 안아주고 싶을 만큼 그런 감사함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아예 연락을 못 하고 산 지가 벌써 한 20여 년 된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기를 해놓고 측정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조립기 부분이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측정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조립 단계가 오잖아요. 아니면은 측정하고 바로 조립을 하든가. 직접 다음 공정이 조립 공정인데, 현대 기아차에서 항시 라인을 트라이하다고 마치려고 하면은 측정기 회사하고 조립기 회사가 다투어요. 서로 내 경계는 여기까지다. 내 경계는 여기까지다. 내 책임은 아니다. 내 책임은 아니다. 그 사이에 현대 기아차의 담당자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또 그 고통을 호소했고, 요걸 어떻게 좀 같이 해결해보자 하다가 시작이 된 게 그 당시 MLA 측정기, 심 측정기. 그것은 전부 다 측정 기술하고 조립 기술이 동시에 필요로 하는 그런 공정인데, 그걸 이제 국산화를 시도를 해서 결국에는 측정기 업체에서 조립기 업체로 또 진화가 됐어요. 이용관 이사는 여기 안 왔죠? 그 MLA 개발하고 했던 기억이 나니까 이용관 이사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진한 지옥 경험을 하면서 그 과정을 겪었더니, 그것이 그야말로 텔스타를 확실하게 한 번 또 진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측정 기술하고 조립 기술이 합쳐진 것은 누구도 어떤 회사도 시도를 하지 않아요. 특히 서방들은 그게 너무 힘든 길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풀어 헤쳐서 측정 기술하고 조립 기술을 동시에 가져서 그 기계를 100% 우리 기술로 국산화를 해서 그게 효자 상품이 됐죠. 현대자동차의 모든 프로젝트에 그건 최우선으로 우리가 벌써 20년 이상 우리가 그 아이템을 지속해왔다, 이렇게. 그래서 조립 라인까지 됐어요. 조립 라인까지 되고 보니까 이게 이제 턴키 조립 라인에 대한 또 욕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국내 기업이 턴키 조립 라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시도를 해서 턴키 조립 라인이 됐고, 턴키 조립 라인은 다음에는 턴키 조립 라인에서 이제 핵심 공정에 대한 품질 관리 개념이 이제 저기에 써진 TS-SPC, TS-LMS, 나중에 TS-MOS까지 진행이 됐지만, 저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저것은
하드웨어 라인 윗단에서 중요한 공정을 예지 보전, 예지 품질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 유재석 이사가 유재석 이사는 지금 몇 년 됐죠? 25년. 그러면 측정기 처음에 만들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측정 기술이 있으니까 TSSP 기술이 나왔지, 측정기 기술이 없이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는 앞에 TS가 못 붙어요. SPC는 했을 거예요. SPC는. 그래서 저게 하드웨어가 턴키 라인까지였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계기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저기에 이제 품질 경영 플랫폼 링크5까지가 지금 이제 길게는 한 10여 년, 작게는 한 5년 동안 우리가 용을 써서 지금은 하드웨어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갖춘 그런 토탈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갖춘 그런 회사로 진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링크5의 핵심은 심플해요. 어쩌면 이번에 조직 개편하고 아까 우리 회사의 본질을 바꾼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매니지먼트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이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데이터를 보고 QCD를 잡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원가 혁신, 품질 혁신, 델리버리 혁신을 이룩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고, 그것은 데이터는 크게 나누면은 데이터 생성 수집,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 활용,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생성 수집은 하드웨어일까요? 소프트웨어일까요? 두 개 섞여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베이스예요. 우리 자동화 설비예요. 자동화 설비.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하는 것은 하드웨어예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데이터 생성 수집을 자동화 설비 이렇게 불러왔어요. 모든 사회가,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모든 사회가, 글로벌의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 생성 수집이라고 하지 않고 자동화 설비, 품질 설비 이렇게 불렀어요. 그걸 나는 이번에 이걸 바꾸려고 그래요. 데이터 생성 수집 업무, 데이터 생성 수집 기기,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주로 해왔던 MES라든가 ERP라든가 이쪽의 부분을 데이터 분석 활용 부분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저 부분을 대기업체는 제쳐두고라도 중소 중견기업한테는 MOS라는 이름으로 분석 활용까지, 이걸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길게는 10년 동안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데이터 생성 수집도 하고 분석 활용도 하는 그런 유일한 회사다, 이렇게 우리가 재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자동화 설비 업체예요? 라고 남들이 불러도 우리는 데이터 생성 수집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로봇도 사용하고 자동화 설비도 사용해서 가장 표준화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생성해 왔습니다. 그것도 맞춤형, 고객이 꼭 필요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도록 그런 기기를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를 원해요. 김치환 파트너 이해됐어요?
요걸 우리 신입사원들, 우리 신입 텔스타인들이 여기를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게 해야 돼요.